반갑습니다. 경제를 새로 돌아온 슬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볼 건데요. 총 4주간에 걸쳐서 경제 도서를 읽어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제 초점이 좀 나가네. 초점만 하고. 네, 되었어요. 집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만 있으면 딱히 할 것도 없고 지루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일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을 필요도 있고, 또는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렇게 책을 준비해놨는데요. 이 경제 도서를 읽으면서 같이 읽을 거예요. 물론 나는 읽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화요일마다 2시간에 걸쳐서 책 한 권씩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총 4주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이 책을 읽을 거예요. 거꾸로 써있지만 거의 미로전이죠. 즉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책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토드 불코우츠 저자가 지었고요. 페이지는 거의 700페이지 근접하지만 600페이지 정도, 6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를 갖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경제학을 접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입문서라 일컫는 책인데, 경제학 하면 좀 어렵고 다소 어려워 보이고 좀 그쪽이 아닌 분야에서 접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근접 못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쉽게 풀이하고 쉽게 설명하고 긴 경제학의 역사를 이제 쉽고 간편하게 간결하게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누구나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책이랍니다. 이거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된 경제 역사, 그리고 그 경제 역사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그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의 정치적 사상, 생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쉽고 간결하게 그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 지금 아직 책을 피기 전에 지금 간략하게는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피 뉴 이어. 아직 3일 남았어요. 30일 아니구나, 이제 이틀 남았구나. 이 토드 불코우츠라는 저자, 이분은 진짜 이분의 학력은 대단해요. 이제 세계 유수의 투자회사들에서 자문 역할도 하셨고,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통령 옆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옆에서 이제 경제 담당 비서관으로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언제부터 펴냈냐면, 사실 90년 전, 89년 전에 첫 판을 내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1년간 동안 3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있어요.
대단하죠? 89년도 나 태어나기 전전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부터 그때 처음 89년도에 대해서 다소 30년 전이라고 생각되어서 뭐라고 할까, 이 책이 좀 30년 전이니까 오래된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역사와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그런 역사들을 담았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이라 보시면 돼요. 94년도에 냈고 2009년도에도 또 출간하고 개정판 33세가 벌써 2020년도에 또 출간하기도 한 책이네요. 저랑 같이 책을 펼쳐볼 건데요. 이렇게 두껍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같이 읽을 거예요. 다른 거는 앞에는 중간중간 이 책을 저자가 계속 89년도에 처음 개정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해서 냈겠죠? 여기 목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목차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읽기로 했어요. 뭘 딱히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관련돼서 볼 건데 제가 너무 말로만 하면은 안 보이실 수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니까 조금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를 여기다 메모장을 좀 추가를 해 놓을까 봐요. PC화면 캡처를 해놓으면 되나? PC화면 캡처를 해놓으면 안 돼요. 화면 캡처, 윈도우 캡처로 메모장을 두고 여기다 쓰면서 하면은 그러면 말로 듣기만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무슨 내용인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크기가 확대가 안 되나? 이게 문제가 확대가 안 되나 봐. 된다. 나를 가리고 목차를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보이시나요?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경제학의 기원과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금 목차예요.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목차는 중요하죠. 목차가 있어야지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좀 바꿀게요. 그리고 쉽게 우리 크기를 어느 정도 하면 더 잘 보일까? 이거 너무 크죠? 36, 28, 26 이 정도는 되겠다. 목차,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의 창시자. 경제학자의 창시자 하면 누구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손 누구야? 애덤 스미스라고 했죠? 애덤 스미스의 재림이에요. 경제학자, 철학자 스미스. 이 당시에는 경제학자 창시자라고 할 만큼 경제학에 대해서 딱히 개념이 없었는데요. 똑똑하시네요. 스미스 좀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린 스미스, 철학자 스미스, 사상가 이런 것들, 생활가 이제 철학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학을 설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철학자 스미스, 그리고 프랑스 경제학자가 나오기 전에 프랑스 중노주의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이 설립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지만은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 있어요.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국부론은 책을 읽지는 않았네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자유시장을 말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동 분업에 대한 편이 있고 도시와 국가 간의 노동 분업,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일반인을 위한 변론, 이거는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정책과 실행, 그리고 애덤 스미스 편에서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재림으로 이 챕터 2는 여기까지예요. 세 번째, 목차 세 번째를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아무란 예언가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내가 매일까지 가르쳐드렸어. 누굴까? 아무란 예언가라고 되어진 경제학자. 이분은 멜서스예요. 왜 아무란 예언가가 되었을까? 여기서는 아무란 예언가 멜서스 편에서는 잘 아시네요. 나보다 경제학에 대해서 더 똑똑하신 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타노스는 뭐예요? 일순간에 날아간 유토피아적 환상. 네, 멜서스가 유토피아를 파괴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론이래요. 과연 뭐가 무시무시할까? 그 다음에 쪽집게 전쟁이의 진실. 쪽집게 점쟁이. 과연 누가 점쟁이가 되었을까요? 멜서스일까? 연기된 종말. 종말이 연기됐대요. 지금 이 부분 봐도 뭔가 아무란 예언을 무언가를 했겠구나 라는 게 멜서스가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멜서스와 이민자들, 그리고 지구온난화, 멜서스의 복수인가. 지구온난화가 멜서스의 복수인가. 완전히 뭔가 되게 지구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서스장에서 예언가의 말년. 예언가의 말년이란 어떻게 됐을까? 지구온난화는 허구예요. 지금 멜서스 편에서 멜서스의 복수로 지구온난화가 나왔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루비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우선 멜서스 편은 이러고요. 이제 목차 네 번째 함께 보시자면 자유무역의 화신이라고 일컫는 화산이네. 화신이라 일컫는 사람이요. 자유무역의 화신. 과연 누구일까? 아시는 분? 나는 이분 잘 몰라가지고. 빙고는 멜서스. 역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자유무역의 화신. 자유무역에 대해서 거의 신이라는 거죠. 잘하시네요. 데이비드 리카도. 네, 데이비드 리카도 챕터 4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리카도에 속한 내용 중에 난해하지만 뛰어난 이론. 네, 알 수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보호무역론자들과의 설전. 보호무역론가의 설전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격전이 떠오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화신으로 불릴만한 이유가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 선택의 기로는 모르겠네요. 저도요, 보이지 않는 수밖에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에서 지금 떨려요. 긴장이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이 책에 은거해서 이 책만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할 건데, 공급가인 그리고 리카도와 멜서스의 방법 논쟁에 관해서 챕터 4에서 다룰 거예요. 공급가인, 과연 리카도, 자유무역, 멜서스랑 뭐로 방법 논쟁을 펼칠 것인가? 곡물세인가? 그러시군요. 어쩐지.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시니까 제가 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저도 경제학에 대해 잘 몰라요. 이 책으로 지금 기초를 쌓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초를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조언을 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같이 배워봅시다. 챕터 5번 살펴볼까요?
챕터 5번에는 경제학계의 풍문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은 제레미 벤담은 아잖아. 경제학계 풍문화는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우리 아는 사람들 있어. 지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 정치 생각을 해보자면 철학이나 이제 윤리와 사상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에던 스미스랑 존 스튜어트 밀은 반갑지 않습니까? 아주 반가운 사람들이야. 너무 반가워. 존 스튜어트 밀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 분야지 챕터에서 맞아요. 자유로 맞아요. 내가 그 책이 지금 생각이 안 났어. 무슨 책일까 했는데 맞아요. 자유론 있죠. 아 여기 조금인가? 너 국부론 맞죠?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고 존 스튜어트는 자유론. 네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적으려 돼. 내가 지금 메모랑 열심히 적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 존 스튜어트 밀에서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제러미 벤담, 쾌락, 고통, 그리고 산술. 제러미 벤담 아시죠? 제러미 벤담 누구야? 제러미 벤담 하면 떠오르는 거 최대 자수의 최대 행복. 에덤 스미스가 책 냈으니까 우리 저자를 제러미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공리주의죠. 반갑죠. 이거 다 적어. 표현국대야. 이건 조금 있다네. 공리주의. 제레미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은 좀 스튜어트 밀이 처음에 받았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같이 살펴볼 거지만 그래서 제레미 벤담, 쾌락, 고통, 그리고 산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삐걱대는 사유기계. 과연 무엇 때문에 삐걱댈까? 그 다음에 낭만주의자로의 변신. 네, 낭만주의자들 혀가 꼬이죠. 낭만주의자로의 변신은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미래 방법론에 관해서 같이 읽어볼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및 교육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챕터 6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6에서는 비운의 혁명가이자 아니에요. 이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 비운의 혁명가이자 경제학계의 스탠딩 아니에요. 이다나. 경제학계의 이다나. 과연 누굴까요? 비운의 혁명가 경제학계 이다나. 오, 예스. 마르크스. 카를 마르크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카를 마스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르크스, 막스 형님. 카를 마르크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르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본주의의 반대. 자본주의의 반대 뭐예요? 사회주의. 떠오르시죠? 네, 카를 마르크스는 언론인 마르크스에 대해 살펴보고 유물주의 역사가, 그리고 자본과 자본주의의 문학. 자본주의 망해라는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고시버보기. 이렇게 챕터 6에서는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목차 7장에서는 이 사람은 미시 경제학을 설립했다고, 수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엘프리드 마셜의 한계적 사고. 여기 제목에서 챕터 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적 사고가 나왔죠. 한계 분석에 관련돼서 유명한 엘프리드 마셜이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엘프리드 마셜을 접했습니다.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까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지라 이 책으로 했고요.
조셉분 쉼표터 아시는군요. 저는 이 책에서 쉼표터를 간간히 나오는 걸 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아직 잘 모릅니다.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챕터 7에서 엘프리드 마셜과 함께 경제학과의 운명적 만남. 네, 경제학과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반인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같이 기초적인 걸 공부하고자 같이 함께 그냥 똑같은 입장이에요. 경제학과가 아닌 일반인. 점집적 접근 방식, 그리고 장기와 단기라는 경제학적 시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입문서라고 해서 이 책을 주문한 건데 600페이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책을 원래는 제가 예상한 책은 약간 쉽게, 이 책이 쉽다고 해서 선택한 게 있는데 넓고 얇게 아는 무슨 상식하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된 책 아시죠? 약간 그런 식인 줄 알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과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안 와서 다행이더라고요. 교양서적인가? 아 그래요? 이상하다. 경제학 입문서적으로 첫 번째 1순위가 이 책이었는걸요? 이 책이던데. 엘프리드 마실적 정식적 접근 방식과 장기와 단기란 경제학적 시간, 한계적 소비자, 탄력적 경제. 탄력적이라니까 1하고 0 이게 생각나네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 지식을 떠올리면서 1가 0에 하면은 0보다 1이 크면 탄력적인가? 반대가 비탄력적인가? 맨날 헷갈려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헷갈려서 문제야. 그래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은 날 속였는가? 헨리조지 여기 없어요. 거시적 암호.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헨리조지나 이제 쉼표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간간히 짧게 연관된 데서 나오는데 거기서만 잠깐 이름을 봤어요. 얼핏. 네 맞아요. 경제학 역사에 근접한 책이라서 이 책을 기본 서적으로 인터넷이 나에게 추천해줬어요. 그 다음에 챕터 8 자신의 친 제도의 그물에 걸려든 베블런과 갤브레스. 저는 베블런과 갤브레스를 잘 모르는데 베블런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베블런 효과. 이거는 베블런 효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알 거예요. 베블런, 이 사람이 낯설어 보이지만 낯선 사람은 아니야. 과시적 소비. 근데 갤브레스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이 책에서 접했죠. 베블런과 구제도 학파. 베블런이 이제 구제도 학파라는데 자세히 모르겠죠 아직은. 맞아요. 왜 사람들의 명품을 사는가. 한시적 소비. 그리고 유한 계급의 탄생. 유한 계급, 있는 자가 여유 있는 자. 창의력이 필요한 엔지니어들. 창의력이 왜 필요할까? 창의력이 필요한 엔지니어들의 필요성, 중요성, 이거에 대해 다뤘고요. 갤브레스와 광고의 유혹. 뭔가 광고랑 연결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신제도 학파와 법 경제학. 나 지금 혀가 꼬여요. 아까 베블런은 구제도 학파였는데 신제도 학파가 나오면서 경제학과 법이 지금 맞물렸어요. 법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챕터 많아요. 그 다음 과실, 재산, 범죄, 기업 재무. 뭔가 경제학에서 지금 법적으로 한 차원 나간 게 보이시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거를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책을 잘못한 게 이 책 한 거를 지금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물론 빨리 끝내면 그래서 짧게 하긴 하겠는데 이거를 한 달 내내 해도
사실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제가 잘못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9번 챕터 9번에서 만날 사람은요, 경제학계의 구세주라 불리는 사람이고요. 뭔가 경제학계를 살린 사람 같죠? 케이스 이 사람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 케이스 이름은 되게 친숙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친숙함을 느낍니다. 하도 지금 갤브레이스 이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 보다가 그런지 좀 익숙해. 레슬링하고 결혼은 정글보예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케인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가 봐요. 아까 자유로운 사람 누구지? 데이비드 리카도 자유무역의 화신 떠오르시죠? 일반 이론, 전쟁 그리고 위험한 평화, 대공황과 고전파 경제학의 몰락. 뭔가 1929년도에 대공황이 오면서 고전파 경제학이 몰락됐는데 그 몰락된 걸 세운 자가 케인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케인스의 해법. 과연 무슨 해법을 세웠을까? 미래에 대한 케인스식 전망. 케인스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측했을까? 아까 누구죠? 멜서스는 되게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다고 보는데 과연 어떤 식일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10번째 끝나잖아. 케인스의 반기를 둔 누구냐면 통화주의의 창시자. 통화주의 창시자. 세이의 법칙을 깨트리는. 오, 역시 잘하시네요. 세이의 법칙. 밀턴 프리드만이고요. 밀턴 프리드만 이 사람이 케인스를 비판했다는 걸 아시겠죠? 통화주의가 과연 뭘까? 이거 이따가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화폐란 무엇인가? 통화주의 화폐란 화폐겠죠? 화폐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통화주의 모델과 케인스의 비판, 밀턴 프리드만의 반격, 겸손한 승리를 했네요. 케인스에 반격해서 이겼다 이 말이죠. 승리의 결정적 걸림돌, 승리의 뒤안길. 예, 프리드먼이 나오면서 통화주의에 관련돼서 나오면서 다루겠죠. 그다음 11장 이제 거의 목차가 끝나가고 있어요. 11장은 누구냐면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정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외친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 이분도 창시자래요.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룰 겁니다. 특수이익 집단의 역설. 뭔가 특수이익 그리고 공공선택. 정말요? 같이 배우는 거지. 특수이익의 집단을 뭔가 비난하면서 공공선택학파를 외친 것 같죠? 규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규제받는 사람들, 어떻게 통제하는가? 굵직한 공약들, 부풀려지는 예산, 그리고 관료주의, 사회보장제도, 정치주기. 왜 케인스는 공공선택학파의 출현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케인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요. 아무리 구세주라지만 정부 개입이라는 케인스의 처방, 케인스에게 미친 문화적, 지적 영향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마셜인가요? 그런가요? 지금 경제학은 마셜에 근접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목차. 마지막 목차는 아니지만 여기가 마지막 목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여기 마셜 있나요? 마셜. 아까 애플에도 마셜 있네. 하도 경작자들을 여기 이분 저분 접하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한 사람씩 사라져가. 과연 그럴지. 자, 12번째 합리적 기대와 이것도 지금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합리적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지배하는 기상천외한 세계. 제목 길죠? 다트파니의 주식 중개인들. 여기 주식 중개인 분들 나옵니다. 웨이스트리트에 간 경제학자들. 이제 경제학자가 직접적으로 주식판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루카스.
르커스의 비판, 그리고 정확하게 아셨네요. 바카스네. 벤저민, 아까 벤저민 저분 아닙니까? 주로 경제학의 역습, 행동 경제학. 여기서 볼 거는 행동 경제학을 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마지막 챕터는 먹동 그리고 한 줄기 햇살이라고 되었는데, 이거는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과 연관돼서 보았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많은 목차들 속에서 지금 목차의 홍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 벤저민 그레이엄 좋아하세요?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잖아요. 화요도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이 책을 살펴봤을 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책을 넘겨서 이제 우리 1차 공경에 대한 경제학자들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보십시오.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이 처음에 이렇게 짧게 요약된 글이 있어요. 이것이 요약된 글이라고, 물론 책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지만 읽어드릴게요. 경제학은 무슨 학문일까요? 경제학은 선택이 학문이래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지만 선택했을 때 가져올 결과를 이해시켜준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에 목적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스미스는 사고뭉치. 스미스 형 어딨어? 여기 있다. 애덤 스미스 사고뭉치. 그리고 밀은 존 스튜어트 밀은 꼴불견이라고 부르는 꼴불견이라고 하고, 케인스 어딨어? 여기 경제학계 구세주 케인스는 식도락가 등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았대요. 식도락가는 조롱받을 만한 하지 않잖아요? 먹방으로 유명인사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경제학자들로서 고심 끝에 내놓은 훌륭한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경제학이 지루할 거라는 편견을 걷어놓고 지루할 거라는 편견을 걷으세요. 죽은 경제학자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다. 실추된 명예를 우리는 되찾아줄 거예요. 그런가요? 선택 기로에서 이해시켜준다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안 가르쳐줘도 되지만 희소한 자원화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다니.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 동안 경제학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챕터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잖아요. 경제학자는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공경에 처한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 챕터에서는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덤 스미스부터 봐야 된다고. 경제학의 기원은 지금 알 수 없어요. 경제학의 기원은 우리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챕터 1은 넘어갈 겁니다. 내 멋대로 막 넘어갔죠? 중상주의 경제학자. 중상주의가 애덤 스미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챕터 1은 이렇게 거의 무시당하듯이 넘어가는데, 챕터 1에서는 딱히 뭘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여기서 끝났어. 경제학자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의 재림. 애덤 스미스는 시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를 경제학자의 창시자라 칭송하지만 그는 사실 경제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는 경제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상태네. 좀 위배속으로 해달라고요. 그는
시장과 경제학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대요. 경제학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랬지만 자신 아이디어가 유효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는 이 당시에 경제학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철학적 사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랬던 시기가 이제 경제학이 나온 최초의 시작입니다. 자, 스미스는 인간은 갈망하는 동물이다. 무엇을 갈망하는지는 뭐 각자 목에 따르지만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5세기까지는 이제 신학자들 중세 시대잖아요. 17세기에 이르면서 합리적 이성의 근거에서 이제 어느 시기쯤? 17세기? 15세기가 중세 시기고 그 다음 근대로 넘어가면서 17세기에 나오면서 산업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쵸, 그 당시에 산업식이 나오고 우선 스미스의 태어난 연도랑 죽은 연도는 1723년부터 1790년도까지 18세기 사람이에요. 시기가 중요해. 시기 잊어버리지 마요. 15세기는 신학자들이 종교가 가장 중심이 되던 시기였지만 17세기부터 합리적 이성의 근거에서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프랜시스 베이컨 당도대 그 프랑스에서 그거는 1789년 그쯤이겠네요. 나레스 프랜시스 베이컨 아시죠?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지동설 누구야?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이 17세기에 이렇게 항상 시기마다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는 뭐 소크라테스든 아테네 신전이든 뭐 이렇게 나오고 17세기는 약간 과학과 이런 철학 분야에서 가장 활달한 시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맞아요.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다. 경제학자가 아닌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 갈망하는 동물. 27세기의 지동설, 천동설에서 종교시대에서 중세시대에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왔죠. 물론 종교 재판에 회부된 누구지? 갈릴레오는 16세기인가? 와 진짜 잘하시네요. 맞아요. 철학자로서 도덕 감정론 쓰셨어요. 애덤 스미스가 철학자여서. 코페르니쿠스 저는 이거 지동설, 청동설 하면서 지금 요즘은 아니고 작년부터인가? 최근에 그 지구가 원반 모양이라면서 평평한 지구 믿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반 모양 평평한 지구. 너무 웃기죠? 지동설을 17세기에 나왔으니까 이제 20년, 21세기에 맞춰서 그렇게 또 다른 가설이 나오는 건가요? 자유로운 과학자도 17세기에 등장했죠. 갈릴레오, 그리고 수화, 그리고 데카르트. 저 데카르트 좋아하거든요. 나는 존재한다.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데카르트, 방공소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8세기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누구일까? 아이작 뉴턴도 나왔고요. 미적분 미적분 발명시켰어.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폰 라이프니츠 이런 시대에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런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인과관계를 중요시했대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과학과 철학의 격동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행성이 아닌 이제 사람들에게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듯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데카르트도 미적분, 라이프니츠도 미적분, 뉴턴도 미적분. 평행세계로 맞아 우리 라이프니츠 사실 이 당시
당시만 해도 철학자, 뭐 경제학자나 수학자 각자 구별이 없죠. 사실 통틀어서 인 사람들이죠. 대단하죠. 나도 철학과, 수학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으면 좋겠다. 부럽네요. 에던 스미스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독신으로 살았대요. 교수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 당시 교수가 아니죠. 대학교 시절부터 교수들한테 불평불만 많으면서 이제 대학교의 검예제도를 맹비난하기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군요. 대학 교수들한테 스미스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거의 모든 교수들은 가르치는 척 하는 것조차 이미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맹비난했대요. 지금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지금 말이 많죠. 대학교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학구열에 불타는 교수님들을 잘 만나면 좋은데 그런 의욕 없는 교수님들을 만나면 사실 교수의 자격이 있는지, 물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지, 참 항상 시대는 흘러도 역사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그리고 흉의 회의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았대요. 스미스, 우리 흉 아시죠? 흉 회의주의. 회의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전까지는 사실 성직자가 되려고 스미스가 생각했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수사학과, 법학에 대해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학과, 법학에 대해 강연을 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덕, 철학, 교수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도덕, 철학이라. 그럴 때고 대학 장로회에서는 이제 스미스를 놓고 그럴 때고 위험한 두 가지 교리들을 유포한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도덕적 선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의 존재를 몰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대학 장로회에서는 스미스를 고발했어요. 도덕적 선의 기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도덕적 선의 기준, 약간 종교랑 어긋나서 그런 것 같죠? 두 번째가 신의 존재를 몰라도라고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기소를 시킨 것 같아요. 신의 존재를 몰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네,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자유적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러니까 손이 보이지 않는 손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지금 아직 많아. 스미스가 오늘날 정치적 보수주의와 궁합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별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철학자 스미스 국구론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 나왔고요. 프랑스 중농주의자들과의 만남. 중농주의 시대에 스미스가 거기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의 창립자, 설립자, 창시자.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중농주의. 프랑스와 케네가 창시했다고 하는데요. 계몽주의 사조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몽주의 사상에 맞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데 여기 어떻게 그립니까? 메모장이어서 못 그리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
네, 똑똑하시네요. 그쵸? 인간은 자연 통제 못해.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해야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중농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농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프랑스와 케네랑 이제 다른 뭐 케네를 스승 뭐 다른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그냥 보세요. 네, 공부방이에요. 케네는 이제 농민 생산계급 농민. 그 다음에 피라미드 보이시죠? 여기 피라미드 있어요. 피라미드 맨 밑바닥 생산계급 농민. 두 번째 계급 장인 또는 상공. 이 사람들은 비생산계급. 역시 노예가 일을 해야지. 그럼 제일 꼭대기 누구야? 소유자. 오너. 지주와 그의 다른 지배자들, 즉 소유계급. 네,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바카스 먹고 싶네. 맛있네. 이렇게 케르는하고 이제 중농주의에서 두 가지 주장한 거는 첫째, 부는 상인. 부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과 은의 획득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비롯된다. 네, 부는 금과 은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들이 내 밑에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부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너무 막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 중농주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산해야지. 생산을 하세요, 여러분. 빨리 논밭이라도 땅이라도 파시다. 농업을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중농주의 말에서 찰비탈시 농사겠죠. 이 당시까지 농사에 당연히 중요시했던 시기가 맞게 하겠죠. 네, 금과 은은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증가시키는 중농주의 네, 소유자를 위해서 부를 획득하려면 금은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해라. 중농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첫째, 근데 둘째가 안 보여. 아, 둘째 있다. 둘째 찾았어요. 농민만이 부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쵸. 일하는 사람은 농민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를 생산을 하죠. 하지만 그 생산한 걸 누가 가져간다? 소유계급, 지배인들이 가져간다. 상인, 제조업자,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생산할 수 없대요. 근데 이때는 중농주의 시기 때문에 땅이 전부야.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상인, 제조업자, 그 외 다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기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땐 중농주의 시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썼고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성향,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한 중요한 자연적인 충동, 성향. 첫 번째, 인간은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그쵸? 당연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성향, 인구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말했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 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네, 맞아요. 가물주의, 중농주의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농주의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셨네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 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들고 따라다니는 욕구, 그 욕구, 여러분은 어떤 욕구가 있으신가요? 부를 쟁취하고자 하시나요? 그럼 생산하십시다. 노예가 됩시다. 그 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변화나 발전을 바라지 않을 만큼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한순간이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이 갖는 분명한 성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교역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취미생활을 가는 독점 독재 나는 독점 독재해야 되는데 내 부분 네 독점과 독재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런 자연적인 성향, 충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 이기심이래요. 그럼 난 이기심이 별로 없으니까 풍부한 천연 자원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풍부한 천연 자원이 가득하신가요? 이기심, 풍부한 천연 자원 이것이 가득해야지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야지 내 삶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상관없는 이야기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주장과 그거에 대한 논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에 맞는 합당한 주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으로 물을 흘리신다면 네 정치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네,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그림은 오늘 안 그래요. 자, 우리 지금 20분이 큰일 났어요. 나에게 시간이 없는데 아직 애덤 스미스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천문학, 국부론 이런 거는 스미스 국부론보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회 전체가 번영할 거다. 뭐라고 했어 내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내 이기심이죠. 이기심 뭐라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면은 뭐라고? 사회 전체가 번영할 거다. 사회 전체 번영할 거예요. 다른 말은 경우에서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 자, 여기서 나왔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왔어요. 그림은 내일, 월수금, 화요일 4주간은 경제 리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릴 것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왔습니다. 다른 경우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 어딨어? 자신의 의도 않은 목표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와요 우리. 내 손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여기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 텍스트 저장을 안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요게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왔죠?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의 작동 원리. 이거는 빨리 넘길게요. 노동분업 도시화할 거야. 지금 아직도 애덤 스미스 하니 큰일 났어요. 네, 하이에크도 나오는데 공교육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찮아요.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창시를 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나왔으면 됐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다시 오세요. 자, 두 번째 챕터 아직 우리 보셨죠? 12번째 챕터가 13번째죠. 큰일 났어. 두 번째 이제 빨리빨리 5분 10분 5분 내로 한 명 한 명 다 나가야 되겠어요. 화이팅! 자, 두 번째 누구죠? 누구? 아무런 예언가 멜서스입니다. 이 사람도 1766년 1834년생이고요. 지금 우리 앞에 나온 이제 스미스, 멜서스, 리카도, 밀 다 이런 사람들 지금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같은 시기에 물론 약간 태어난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아니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초의
정치 경제학 교수가 된 멜소스. 이때부터 정치 경제학 교수가 되었대요. 지금 스미스까지는 경제학이란 게 아예 없었죠. 철학자였죠.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서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게 이제 멜소스의 주장이고, 여기서 아무런 예언가로 멜소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먹는 거,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멜소스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식량 생산 및 공급은 예상과 달리 바닥을 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예언가, 우울한 예언가 자, 일컫게 되었어요. 지금 앞에서 읽은 내용이 전부예요. 멜소스는 이때 이 시기에 100년 동안 인구 성장 속도가 낮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 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해. 그렇게 해서 인구가 결국엔 먹을 게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뭐 멸망, 지구 종말 그 수준으로 일컫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네, 이것이 나왔을 때, 멜소스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좀 받았겠죠.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대규모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 죽겠구나. 물론 멜소스가 근본 없이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경신대 기근 15세기인가요? 16세기 1590년 임진왜란 의무군란 겪고 나서 기근은, 근데 출산율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출산율과 인구론 출산율과 이런 걸 따졌을 때 멜소스가 이렇게 추측을 한 건데요. 인구론에서는 밖에 없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막 넘기죠? 연기들 정말 필요 없어. 멜소스를 하면 여기가 다들 하나하나. 네, 멜소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멜소스가 사실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라서